네, 지금 토론자분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진영 본부장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이 토론 진행을 맡은 대구시민센터의 우정환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자분들 먼저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이사장이신 권의원님이십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이시죠. 박진영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무한상사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 주제 토론이 실제 대구의 플랫폼 협동조합의 사례입니다. 이명락 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권오연 토론 진행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토론자들이 모두에 한 분씩 발언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혹은 발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채팅방에 발언 요청합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마이크가 엉킬까봐 제가 발언권을 이제 드린 다음에 발언하시는 것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권우영 사회적동조합 파티 이사장님께서 먼저 첫 번째 주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오현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5분에서 10분 정도, 5분 정도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해도,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공유하는.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어지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같이 하고 있는 그 파티의 권오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션이 더 민주적인 세상을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저희의 문제의식을 좀 먼저 공유드리면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쓰던 자료인데 저희는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똑같이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치도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더 준비해야 하고 그 충격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어떤 자본과 기술의 약간 그 쌍둥이 태풍처럼 더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곳들이 자본이고 기술인데 시민들은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공공성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얘기처럼 시민이 스스로 소유하고 시민이 스스로 뭔가 만지작거릴 수 있는 기술들의 저희는 기술 주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들을 드리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게 2017년도 자료인데 실리콘밸리의 10대 기업들을 합쳐서 그 연구개발비를 합쳐보니까 미 국방비의 국방 예산보다 비슷하거나 많더라라는 게 2017년 자료이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정부가 아니라 구글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쓴 게 2017년이었고요. 한국도 사실은 이제 아까 시민의 기술, 시민의 공공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사실 나무위키라는 곳이 국내 트래픽 1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인이 아닙니다. 파라과이 유한회사라는 곳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고 있는 정보의 소스인 나무위키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도 모르고 시민의 것이라 물론 많은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지만 투명하게 이게 누구의 것인지 누가 운영하는 것인지 현재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발 하라리가 AI는 그 쓸모없는 층을 만들 거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신 얘기일 텐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오픈 소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그 무슨 트렌드 조사 같은 거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트렌드 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트렌드 조사에 이 32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저한테 이제 설문자한테 이제 여기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인지 10개만 골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저히 여기서 10개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네. 이 32가지 항목들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질 세상의 일인 것 같은데 이 중 그 어떤 것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설문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절망에 빠졌는데요. 네. 이 32개 중에서 정말 중요한 10가지를 내가 골라낼 수 있을까? 이런 도저히 이게 그래서 설문을 제가 그 답변을 못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저는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시대가 앞으로 적어도 2년 반 정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은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은 특히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에릭 슈미츠라든지 이제 큰 테크 기업의 수장들은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고, 네, 이제 올인이다. 네, 우리가 변화가 임박했지만 이 변화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게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한국도 이제 보시면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들은 지금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같이 잘 나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국민연금이 리건희 회장보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네이버도 국민연금이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파티에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를 어떻게 시민의 것으로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은 우리가 한글을 만들었고 70년대에 이제 공공 인프라를 만든 것처럼 인터넷상의 인프라를 시민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터넷상의 민주주의 인프라가 어떻게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저희는 만들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온 민주주의 인프라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정치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나 어떤 커뮤니티 내부의 민주주의를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기관들의 민주주의 플랫폼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도 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반응이 없는 조직이나 기관들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캠페인을 벌릴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플랫폼도 있고 공론장 플랫폼도 만들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토론이나 투표를 도와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오픈소스로 현재 공개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고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툴킷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운영하고 싶은 어떤 기관이나 어디서든 저희가 만든 툴킷을 그대로 따라 해보면 공론장도 운영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운영할 수 있고 캠페인도 벌릴 수 있는 방식의 오픈 툴킷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3가지 원칙인데요. 플랫폼을 공유하고 조직을 공유하고 우리가 만든 모든 작업들을 공유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한 공공재를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지금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현재는 생산자 조합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리고 뭐 빠른 시일 안에 소비자 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천천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플랫폼부터 툴킷, 컨텐츠 모두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기술을 만드는 플랫폼으로 기술 플랫폼을 위한 빠띠가 플랫폼 조합이면서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공공재를 만드는 플랫폼 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크루라고 부르는 어떤 멤버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풀타임이 아닌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활동가로서 같이 일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캠페인 하시는 분들, 공론장 활동하시는 분들, 또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두 저희는 민주주의
활동가라고 부르고 우리와 함께 플랫폼도 만들고 오픈소스를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하는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글을 창제하듯이 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만들듯이 인터넷상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빠띠의 목표인데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얘기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플랫폼은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태생적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유니콘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유니콘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쨌든 발생하는 가치가 플랫폼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경쟁 우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나 사용자, 기술을 독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독점이 심화될수록 이해관계자들이 급증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곳이 플랫폼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같이 걸려있고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로 걸려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만들고 싶은 플랫폼은 어떻게 하면 공공선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원칙들이 우리는 규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을 추구하고 경쟁과 독점보다는 많은 이해관계자들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고 소유하면 좋겠다라는 원칙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이 이런 가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동 소유하는 형태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크루라고 부르는 어떤 생산자들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과 우리 조직을 어떻게 공동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 또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활동가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플랫폼 이용자들과 어떻게 커뮤니티 만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데이터들을 공유를 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 부문에서도 플랫폼 협동조합 얘기할 때 많은 고려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부에 다 보유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생태계를 생각해서 기술 전문가들이나 기술 전문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기술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플랫폼 조합을 위해서는 조금 더 플랫폼 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투자나 엑시트, 어떤 새로운 경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지금 상황인데 투자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소유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이 육성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마찬가지로 기술 전문가에 대해서 좀 파트너 관점이 있어야 실제로 플랫폼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그게 힘들다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플랫폼 협동조합이 어떤 소수의 가치나 원칙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플랫폼의 가치를 어떤 지킬 수 있는 힘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중요한데 빠띠는 빠띠 스스로가 플랫폼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의 많은 곳들이 그런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도구, 플랫폼을 공급하는 조직으로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노영 이사장님께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제 구현하는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진영 사회주경제지원센터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좀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공유 시대가 올 것인가. 만약에 이제
오고 있거나 우리가 그걸 열어가야 된다면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 관점, 사회적 경제가 바라보는 이 코로나의 특히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대구에 대한 몇 가지 좀 지점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이제 대구는 약 한 달 혹은 2달 정도 아마 시내에 있는 이런 매장과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을 정도로 심각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사회 현상이 시민들 전체의 생활,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던 거죠. 그래서 경제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현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영역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경제의 사회적 여러 위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주로 사회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왔던 시장 사람들,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대안적 방식을 고민해왔던 부분들, 생태적인 방법, 경제적인 핵심, 소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산과 소비, 판매, 유통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왔던 게 사회적 경제인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가 가장 심각했었는데 의원이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2가지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의 행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아마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끼고 스스로 여러 가지 집단적인 활동에 좀 자제를 해왔고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들, 이게 우리 뭐 표현을 하자면 연대일 있을 것이고 공동체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과 행정, 뭐 어려운 특히 이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찾은 것. 이것이 이제 결국 거버넌스의 실험이었다고 보는데요.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이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와 공동체적 방식으로 경제적인 방법,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본다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시장이 따로 있고 행정이 따로 있고 개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 이 공유의 방식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고요. 이런 포인트가 결국은 공유경제를 열어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주체가 저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코로나의 여러 위기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던 기업은 타 지역에서 왔던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2달 정도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었던 부분들이 컸었고요. 그다음 대구 지역의 우리 식품 영역에 있었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독거노 어르신들, 쪽방에 계신 어르신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도시락들을 이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도시락을 공유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품을 만드는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 면 마스크, 그다음에 방역 소독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활동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유 경제, 공유 사회를 열어가는데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듦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죠. 현재 대구의 사회적 경제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되게 업종별로나 지역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문제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직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아직 저희들이 한계는 있고요. 다만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커먼즈를 만들고 이걸 시민들과 만나고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현재 대구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새로운 공유 시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는 저희들도 이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대응 특별 TF를 대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위험해서 대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공통의 가치와 어떤 역할들을 했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실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무한상사 사회협동조합의 임영락 이사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한상사에서 살림 살고 있는 임영락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한창 일할 시간인데 대표가 오늘 특별한 일 한다고 직원들 다 일찍 퇴근시키고 뒤에 막내 직원만 남아서 자리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주간 행사도 하고 박람회도 개최를 하면 이 친구를 좀 풀어가지고 온 동네 무한상사를 좀 홍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내에 좀 갇혀 있어서 온라인에 어떻게 좀 뛰어다니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펭수를 능가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 무한상사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 보이시는가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고맙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 앞서서 사회적 경제 전반의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생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부 구조를 좀 역할하는 팔로 개척하는 조직을 대구시에서 전격적으로 잘 만들어낸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회적 경제 종합 유통 채널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뭐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뿅아리 조직이긴 하지만 중앙에서도 성과도 나오고 발빠르게 좀 대응한다는 소문이 나서인지 아마도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 조직을 설계했던 분들이 그런 소문들을 많이 내주셔서 그런지 저희들이 공공구매 지원기관으로도 지정되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건을 팔고 다니고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다니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힘겨움을 안겨주는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어려움 속에서 개인의 막연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치 개개의 기업도 힘이 들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같은 고충을 분담하고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 이 감염성에 대한 우려보다 더 큰 것은 내일 갚을 카드값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 거 보니 체감하는 온도는 훨씬 더 냉기가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상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전체를 다 아우러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 판로를 개척하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이 조직은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 협의회 단위가 굉장히 응집력도 높고 결속력이 높은 그런 결사체인데요. 이 조직 내에서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공신력 있고 대표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조직은 설립이 되었고요. 그런 조직이라면 공적 가치를 잘 담아서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편안하게 제공해줘야 된다는 취지하에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저희들은 틀을 잡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842개, 올해는 842개인데요. 842개의 기관을 직접적으로 실적 관리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나서 작년에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마을 기업,
또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54개의 법인이 조합원과 회원사 형태로 참여한 어느 정도 좀 규모도 있고 내용도 조금 풍성하게 담고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은 또 이 공공시장을 잘 모릅니다. 제도와 규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 안에 있는 이 관행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여전히 미비하거나 불비한 것들이 많이 있고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마치 그 표현을 하자면 소아과 의사의 말을 좀 빌리자면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소아를 진료를 하던데요. 완전히 공공시장은 민간시장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전제하에서 시장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런 학습이 없이 경험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늘 높은 벽에 부딪힌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보고 중간을 매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무한상사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기업과 공공시장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하는데요. 좀 시장 언어로 표현하자면 무한상사는 마담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지점을 찾아내고 또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공급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스 매치 현상들이 해소할 수 있는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공기관은 하나의 그 조직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생겼기 때문에 국정 의무 구매나 우선 구매를 해결할 수 있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편의성이 높아진 조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뭐 1대 N을 1대1로 풀어낸 선도적인 모델로 알려져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16개 광역이 다 무한상사를 벤치마킹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요. 공공은 세원을 징수를 통해서 시민과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공할 때는 결국 물품을 구매를 하기도 하고 용역을 구매하기도 하고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원을 공공성이 있는 그 세원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사회 책임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주는데요. 마치 여성기업에게 우선적 의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또 장애인기업에게 의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동등한 지위로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요. 사회적 기업은 자발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한편으로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불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여성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고 장애인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 보니 모두가 이 지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은 공동체 경제를 이루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지만 시장 경쟁 질서 내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고 이들과 더불어서 미처분 이익을, 이익잉여금을 3분의 2 이상이나 사회 목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취지가 공공이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훨씬 더 실익이 큰 내용상의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이런 취지로 현장에서 협력을 하고 내용들을 좀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법이 좀 보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 아쉬움이 담겨있는 법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여기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경쟁력을 갖고 민간에도 많은 시장을 넓혀 나가심과 동시에 공공시장에도 이런 기회가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도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있고 대구시에도 조례가 있고 또 많은 공공기관을 설립한 근거와 경영평가를 관리하는 근거 법률이 또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헌법에 이 내용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헌법 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무, 이런 내용들이 아마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모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나라장터 조달이 시장이 규모가 되게 큽니다. 우리나라 GDP 약 한 1900조로 봤을 때 조달 규모가 135조, 조금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144조가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조달 시장에서 입찰 조건을 갖춰서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체계화된 기업들은 그냥 조달 시장에 자기 경쟁력을 갖고 진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수의계약 시장 범주, 뭐 2,200에서 5,500만 원까지의 시장 진입은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거래 사례들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그 기업들이 뭐 굳이 상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마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 국가가 제일 부자인 시대가 됐는데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더 많은 금액으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네. 뭐 시장 규모는 조금씩 커지면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만 구매했는 금액이 1조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금액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말초 단계에서 이런 비용들이 적극적으로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담이지만 이 석가모니가 BC 5세기 때 죽고 매일 100만 원을 써도 아직도 800억이 남았는 독이 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공영역에서 이런 금액들을 필요적절하게 수요처를 잘 찾아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랑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대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고, 설립 근거와 계약법에 따른 구분 관리는 되게 중요해서 내용을 제가 좀 담았고요. 공공기관은 이런 형태의 사회 책임 조달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 제도의 의식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과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담당 부서, 담당자 많이 만나면서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사회적 기업이 뭘 할 수 있냐, 이런 비아냥 아닌 비아냥도 좀 듣곤 했었었는데, 해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고, 많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적인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기대가 오히려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사라는 제도적인 모델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의 사례인데요. 네, 이런 것들, 이런 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법으로 먼 데로 뛰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것이 앞서서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조금 더 포괄적인 가치 담론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공유 경제를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고 이 거친 시장 경쟁 내에서 그 공유 경제를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 공유 경제를 활용해서 정부의 효익을 높여가는 형태로 이 모델을 활용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무한 상사를 설계했던 그 취지와 그 지향점을 좀 담아내는 형태로 바닥을 좀 잘 다져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사회적 경제가 낯선 타자와 함께하고 이 사회의 균열이 간 부분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결국 우리 사회에 나아갈 그 부분들을 좀 더 밝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지금도 저희들이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원상사로 지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일은 하고 있고요.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장을 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가 플랫폼 자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무한 상사 사례를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플랫폼 협동조합의 아주 지역에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제가 극구 사양하셨는데 꼭 좀 사례를 좀 공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건희 님이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발언권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토론회가 사실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또 이런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청년 노동 의제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어쨌든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에 노동하게 되는 현실 그리고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대구 청년 유니온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구 지역의 청년들의 피해 사례를 살펴봤을 때 사실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보다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처럼 좀 불안정한 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훨씬 더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토론 주제인 플랫폼 협동조합도 이미 이제 단시간 어찌 보면 프리랜서 긴 노동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의 하나로서 플랫폼 협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뭐 질문을 하거나 뭔가를 주장을 하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있어서 청년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혹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당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청년 노동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의 상황이나 그런 실태에 맞게 조금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 청년유니온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그 전부터 이어지는 어떤 우리가 뭐 깁경제라고 부르는 불완전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업고용협동조합이라든지 프리랜서들의 어떤 자기 구제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영성님께서 질문을 말씀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지적재산권 문제를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협동조합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승호 박사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분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저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건 있지만 그래도 네. 권호연 선생님이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권호연 선생님께서 네. 네, 아까 뭐 저도 뭐 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분위기는 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쪽에서는 플랫폼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뭐 소스를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많이 내놓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저희 같은 곳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저는 아까 이제 긱 노동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해외에는 긱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 대안적인 플랫폼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도 그런데 해외도 이제 그런 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또 다른 어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당연히 오픈소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 기반들이 좀 한국에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긴 한데 그 기술 모두를 지금부터 내가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생태계 내에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저런 지적재산권이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유되는 게 중요한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사실 데이터 문제인데 우선은 지금 흐름은 공공 데이터를 확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공공 자금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상당 부분 기업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공공 자금이 들어간 것들은 모두가 쓸 수 있는 방식의 데이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움직임이 또 있고요. 또 개인 데이터를 그냥 개인 식별을 다 지워가지고 기업이 무제한정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자기가 그 데이터들을 어떤 기업이 쓸 수 있을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개인한테 준다든지 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는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깅노동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중요한데 많은 드라이버들이나 어떤 라이더들이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그 플랫폼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더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라이더들이나 어떤 깅노동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으로 가야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아마 플랫폼 경제의 여러 부작용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대부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토론 시간은 9시까지긴 한데 저희가 5분만 연장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 때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이승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커먼즈로 가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커먼 센스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역량이나 태도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가치 지향, 어떤 커먼즈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지에 대한 좀 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발표할 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별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우정, 환대. 사실은 그게 어떤 뭐랄까요? 영리적 가치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이제 촌스럽고 낭만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취급을 받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고 있었던 것들은 의료진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 자본이라 불리는 그 비영리적이고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은 낭만적인 것들이 사실 어마어마한 힘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9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노동분업 질서 혹은 뭐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때 가장 처음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입시 경쟁이었어요. 입시 경쟁, 이 경쟁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그 뒷면에도 경쟁의 공정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들이 한 5년, 10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라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라는 속에서 개인이 소유를 하고 타자가 경쟁에서 져가지고 소유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하고 공정한 것처럼 파악을 했던 이 소위 말하는 커먼센스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무슨 뭐 새마을운동 교육하듯이 계몽해가지고 되지는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고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우정과 환대의 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2016년도에 이 촛불 집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광장에 나왔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고민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을 단위라든가 어떤 학교 단위라든가 아주 작은 데서 시민교육들이 일어났어요. 뭐 10명도 모이고 5명도 모이고 한 50명도 모이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한 10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게 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곳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 시민교육 마을 공동체에서 했던 거를 그리고 지금 뭐 권원 선생님도 하고 계시는 그 파떼에서 하고 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 그 조직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했던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커먼센스, 커먼자가 있는 커먼센스라는 것이 어떤 교과서 하나로 완독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제 앞으로 서두르지 않고 5년, 10년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 시간들을 잘 참아가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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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시 전체 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